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은 생각에 오시다 영국의 시인 사무엘 존슨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있으시나요?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더 멀리 날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지요. 오늘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에서는 말이 경쟁력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리더십 전문가 문성우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네. 시작할 때요. 네. 말은 생각의 옷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옷이 서로 잘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네. 서로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MZ 들어가는 참 소통하는 게 어려워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네. 박사님 생각하시기에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게 그 세대가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네. 이제 직장인 같으면은 그 둘러싼 업무 환경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주니어일 때는 얼굴 보고 일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IT도 발달하고 뭐 이런 비대면 화상회의도 나오고 또 코로나도 겪고 또 문자도 나오고 영상통화도 나오고 네, 맞아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업무 환경이 바뀌고요. 근무 시간도 좀 단축된 면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업무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 짧아진 업무 환경 또는 좀 달라진 업무 환경에서 자꾸 새로 업무에 투입되는 젊은 세대분들, MZ 세대분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또 기존에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고민이 크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일을 잘하고 좋은 성과를 내자는 거는 서로 다르진 않아요. 똑같은 네. 목표에 도달해서 잘 성과를 내자는 건 다르지 않은데 그러면 왜 거기에 간극이 생길까?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MZ세대 분들은 실질적으로 뭔가 목표가 또렷이 보여서 네. 결국 결과도 정확히 자기 손에 잡혀야 되는데 네네. 기존 세대분들 혹은 젊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방식이나 또는 업무의 방식이 고맥락인 경우에는 MZ 네. 세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는 네. 굉장히 고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게 한 예로 그때 기분이 그래서 영 그랬어. 그래서 지금도 그래. 우리끼리는 알아듣죠. 네, 지금도 그래. 네, 무슨 말씀인지. 네. 그래, 그렇지. 네. 나도 그때 그랬어. 이 외국인들이 우리말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래요, 그거. 그래서 그거 네. 영 그래. 그래서 그래. 근데 이게 고맥락이죠. 네. 하이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 고맥락으로 말씀을 해버릇 하시면 실제 MZ 세대들이 성과를 내고자 할 때 저맥락으로 또렷하게 얘기를 해서 실행까지 내가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고맥락으로 얘기하시거나 또는 표현이 애매하면 MZ 세대 분들이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좀 알아서 좀 해. 아니 이건 적당히 해. 알아서 해야지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네. 그러면 그런 말들이 예. 조금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위임을 해주고 네. 믿는다는 뜻은 좋은데 네. 사실 업무를 또는 뭐 일반 가족 간의 사회에서도 네. 뭔가 믿고 맡기려면 그 믿고 맡기는 사람이 고민을 훨씬 더 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를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저는 가장 좋은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을 애매하게 하는 분들은 네. 그 고민의 양이 적다고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왜 저 사람은 더 정확히 고민하고 더 정확히 궁리해서 나한테 뾰족하게 얘기를 안 해주지? 네. 자기도 잘 모르나? 혹은 고민을 안 하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해, 적당히 해, 잘해, 예, 믿어.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사실 그런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거 또는 가족관계, 인간관계 무엇든지 사실은 굉장히 조그만 디테일, 조그만 부분에서 이렇게 단단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때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네. 고민을 한 결과를 얘기해 주나 그게 참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차례 적당히 알아서 네. 뭐 어느 수준인 것까지는 그냥 본인이 잘 알잖아. 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고민을 안 했구나. 나한테 성의가 없구나. 그리고 디테일을 안 챙기는구나. 아니면 본인도 잘 모르나? 라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좀 섭섭함? 오해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때로는 뭐 의심도 하고요. 오해도 하고 네. 그리고 본인도 그 얘기를 들은 본인도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이 말을 하는 분들의 성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말은 내가 하지만 내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 말의 소유권은 상대가 갖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상대 거예요, 결국. 들은 사람이 그 말을 갖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한 말에 어느 부분까지 상대가 이해했는지가 참 중요한데 그 말을 내가 한 말을 전부 다 이해시키려면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성의가 필요한 거죠. 네, 정말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성의도 필요하고요. 네, 그러면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딱 잘라서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네. 묻는다라면 네. 참 당황스럽지만 그때 어떻게 또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그 3요 있죠. 많이 얘기하는. 왜요? 네. 지금요? 제가요. 왜요? 지금요? 제가요? 네.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3요인데,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그래서요?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몰라서,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우리가 내일 아침에 중요한 보고가 잡혔어. 아니면은 내일 우리가 저녁 때, 아, 아버지 생신이라 좀 모이기로 했어. 그럼 그래서요? 그럼 나보고 일찍 들어오라는 건가? 아니 선물을 준비하라는 건가? 뭐 그러네요. 어쩌라는 건가? 식당으로 네. 오라는 건가?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보고가 잡혔어. 그럼 나보고 보고서를 쓰라는 건가? 아니면은 회의에 나오라는 건가? 네. 아니면 본인이 회의 갈 테니까 찾지 말라는 건가? 아,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서요라는 말은 묻는 사람이 잘못 질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서양 사람하고 한번 회의를 하면서 제가 질문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 라고 우리는 종종 얘기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상대가 왜 미안해 하냐고 묻더라고요. 자기가 설명이 부족한 게 미안한 거지. 예, 질문을 하게 만든 자기가 미안하지. 자기가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죠. 오, 굉장히 관점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네. 문을 열었으면 문을 닫아야 되듯이 내가 얘기를 꺼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앞뒤, 전후좌우, 맥락, 사정을 다 설명해 주고요. 네. 그리고 정확히 내가 당신에게 또는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뾰족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부분에서 참 중요한 게요. 그렇게 뭔가 얘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요청을 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무엇 할지도 꼭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일찍 보고가 잡혔어요. 그러면 그래서요?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김사원님은 보고서 좀 초안을 준비하시고요. 네. 저는 뒤에 붙을 중요한 핵심 포인트, 결론 이걸 저는 쓰고 있을게요. 네. 우리 같이 합쳐서 보고서를 빨리 완성합시다. 나는 무엇 할 테니 라는 게 당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네. 한석봉 어머니가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너는? 글을 써라. 글을 써라. 맞아요. 예, 이거 저는 참 이 좋은 어떻게 보면 대화법이 아닐까. 물론 경우는 다르지만 지금 저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상대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테니 네. 나는 무언가 희생하고 나는 약속하고 나는 지원할 테니 상대에겐 무엇을 정확히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은 우리가 말로 소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소통하면서 메시지로 주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꼭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상대가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네. 그 방식이 무슨 방식이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상대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으면 저도 문자로 답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상대가 전화를 했으면 저도 전화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상대는 전화를 했는데 나는 문자를 한다든지 또는 상대는 문자를 했는데 내가 굳이 전화를 한다든지 그거보다는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그 방식, 그 말을 이렇게 태워서 보내는 자동차를 뭘로 할까? 이걸 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맞춰서 말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메시지에는 뉘앙스가 없잖아요. 사람으로서의 느낌 같은 게 없잖아요. 얼굴을 못 보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친절하고 상냥하게 보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예의스럽게. 네, 예의 바르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뭐 웃는 모습 뭐 이런 거는 그건 좀 가려서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친근도나 이런 걸 네. 생각할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서 보낸 이 메시지 문자 안에 정확히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다 담겨 있는지 저는 그래요. 여러 번 보고 보냅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에는 뉘앙스가 안 담겨져 있고 또는 내 얼굴을 못 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 문장, 말이 좀 정확한가 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 의도가 잘 전달되나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몇 번 읽어보고요. 네. 그리고 보내죠. 네. 교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교수님에게 있어서 이 말은 준비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또한 준비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는 부분. 네. 이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힘을 좀 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준비 없이 말을 하면 의도도 전달 안 되고요. 네. 또 말투도 좀 상대에게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무성의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뱉은 말은 상대방 거거든요. 다시 회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아주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교수님이 썼던 그 책이 참 네. 의미 있게 저도 읽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교수님 오늘 방송을 들으신 이제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말을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준비하는 것이 또 직장 내에서도 어떻게 말을 준비하는 그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 설계법에 관해서 강의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든 가정이든 어디든 참 이 말하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도 말을 잘해야 되고요. 조직 생활을 해도 말을 잘해야 되고, 가족 간에도 말을 잘해야 되고, 친구 간에도 말을 잘해야 되고요. 왜 말을 잘해야 될까? 사실 말에는 굉장히 많은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태도 안에는 상대를 대하는 마음, 존중, 배려감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은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말은 마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인은 나를 행동으로 판단하고 나는 나를 의도로 판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을 해도 때로는 상대에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말은 마음 먹고 작심하고 준비해서 하자입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5가지 순서를 밟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말할까? 말하고 싶은 걸 골라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주제를 골랐으면 이번에는 어떤 순서로 말할 건지 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표현. 어떻게 말을 할까?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말하랍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말하고 싶은 걸 고르고 그 다음에 순서도 정하고 어떻게 말할 건지 방식도 정하고 그 다음에 외우고 이걸 다 거친 다음에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우리 말을 잘하는 분들이요, 종종 오히려 말 실수를 더 잘하세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순발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정작 말 연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준비 없이 하시다가 실언도 나오고요, 실수도 나오고요, 때로는 타인에게 상처도 입힙니다. 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직원에게 좀 일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시킬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어떻게 할지, 우선 칭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시를 할지, 아니면 지시한 후에 동기를 부여해서 독려를 할지 순서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방식은 조금 엄하게 아니면 아주 부드럽게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을 정한 후에 이제는 외워야 됩니다. 물론 그 말을 암기하듯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건요, 말씀은 노트북이든 패드든 혹은 펜으로든 반드시 써서 그렇게 정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뇌에서 입까지는 글쎄요, 한 10cm 될까요, 거리가? 그런데 여기서 생각 안 하고 바로 입으로 뱉으면 종종 의도치 않은 말이 나옵니다. 생각하시고 설계하시고 준비하시고 손으로 써보시고 타이핑으로 해보시고 정리된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디 자리 가서 건배사를 하시든 자기소개를 하시든 아니면 사소한 어떤 말씀, 대화, 그 안에 내가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준비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얘기하는 거, 이 뒷면은요, 정확히 보면 구조화하고 설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구조하고 설계한다는 게 뭘까? 순서를 잘 짜고요, 필요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얘기가 적당할 때 적당한 방식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내비게이션 예를 드는데요, 내비게이션 한번 보세요.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목적지 찍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말을 왜 해야 될까? 말의 목적을 정하면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알려줍니다. 어떻게 갈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언제 도착할지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뭐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걸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비용을 알려줍니다. 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할 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고 어떻게 하면 이게 둘이 혹은 내가 얘기하는 상대가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경로를 알려줄까,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까 얘기를 해줍니다. 때로는 거기에 돈이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걸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돈 얘기도 해주는 겁니다. 상대가 얻는 이익도 얘기해 주시고요, 또 상대가 있을 수 있는 손해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준비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다 AI로 얘기를 하죠. AI 어떻게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세요? AI에는 우리가 프롬프트라는 걸 쳐줘야 됩니다. 그 프롬프트가 바로 구조화된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AI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AI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정리된 말하기를 분명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 사례를 볼까요? 맥킨지라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컨설팅 회사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일이 잘 돌아가려면 막 도구를 더 많이 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보의 흐름을 잘 조절하면 일의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종종 내가 이게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이 얘기를 몇 번 했지,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표현을 뭘 했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적절하게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나 등등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조언이나 충고로 얘기해도 상대는 잔소리로 듣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그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직장에서는, 조직사회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말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보와 메시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보는 정말 그냥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메뉴를 줍니다. 메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중식당이면 거기에 짜장면, 짬뽕 쭉 서 있습니다. 이건 정보입니다. 그런데
짜장면, 짬뽕, 군만두, 탕수육. 그런데 탕수육 옆에 추천 메뉴, 베스트,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메시지입니다. 이 탕수육을 시켜 드시라는 거죠. 우리가 정보와 메시지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처럼 지식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책도 쓰고요, 강연도 하고요, 자문도 하고요, 또 이렇게 TV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뵙기도 합니다. 저처럼 지식 노동자들은 특히 중요한 게요, 정보의 양이 아니고 정보의 퀄리티, 그리고 정보의 흐름입니다. 영국의 의료 현장에서 의사분들, 그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그 대표적인 게 문자입니다. 문자. 예전에는 이제 삐삐 같은 것도 동기 커뮤니케이션이긴 했지만 시간차가 좀 있었죠. 근데 요즘 대표적인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은 문자입니다. 메시지. 이 문자나 메시지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업무가 빨라질까요? 늦어질까요? 보통은 늦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실험 결과에서는 이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을 쓸 때, 즉 문자나 메시지를 쓴다 하더라도 연락 방식과 순서만 잘 재설계하면, 그러면 꼭 이 업무량이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AI다, 또 문자다,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비동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바로바로 연락 안 돼도 좀 시간이 걸려서 타임이 소요돼도 그래도 우리가 정보와 그리고 흐름만 잘 설계하면 얼마든지 훨씬 성공적으로 성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구조화라는 게 뭘까요? 제가 말씀을 구조화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조화는 뭘까? 순서를 좀 정해놓고 얘기하시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순서로 얘기할 것인지 정해라. 자,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 자꾸 지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아니요, 자꾸 마감을 안 지키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늦지 좀 마. 도대체 맨날 이렇게 늦어? 아니,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일을 안 해? 이게 모두 다 준비 안 된, 구조화되지 않은 말하기입니다. 구조화되고 준비된 말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 예로 제가 순서를 잡아보겠습니다. 관찰, 영향, 요청, 확인, 합의, 지원, 후속. 이게 뭘까? 먼저 그 직원에게 관찰, 사실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향, 그것 때문에 생긴 나쁜 영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내가 뭘 바라는지 요청을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가 이해했는지 질문을 해야 되고요. 합의, 둘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약속하자. 여기서 참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 지원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김사원, 지난주 금요일 날 보고서 마감이 6시였는데 8시에 줬어요. 관찰입니다. 팩트죠. 두 번째 영향. 그 때문에 우리 팀, 다른 팀들도 엄청 기다렸어요. 요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날 4시까지 초안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확인. 근데 제 말씀 다 알아들으시겠나요?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나요? 합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자, 우리 꼭 전날 4시까지는 초안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 단계, 참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 지원, 희생, 약속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도우면 될까요? 나도 4시에 늘 책상에 있을게요. 아니면 내가 그 보고서 만드는 데 필요한 초안, 거기에 도움되는 데이터들을 제가 좀 만들어서 보내드릴까요? 세상사 다 그런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요청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야 되고요. 그 마음 중에 하나가 희생, 지원, 약속입니다. 나도 그러니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동기부여 그러면 굉장히 먼 얘기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상대가 움직이게 해주는 것, 상대가 움직일 마음이 생기는 게 동기부여입니다.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나도 반드시 약속하고 또 때로는 희생하고 그리고 무언가 돕겠다고 열심히 지원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도 저는 SRT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보고도
이렇게 전부 다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 서머리, 요약하는 겁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목표치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R, 리즌입니다. 신제품 출시가 늦어졌고요. 경쟁사가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세 번째 T는 투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고는요, 맨 끝에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혹은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숙제로 끝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고에서 이번 분기 매출이 떨어졌고요. 경쟁사가 신제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거는 보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투두,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늘 직장에서의 마지막 대화는 숙제로 끝나야 됩니다. 숙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세 가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 기한, 언제까지.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방식. 세 번째, 이걸 종종 잊으시는데요, 기대치, 기대 결과를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잘하자, 이거는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나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은 상대에게 기대치를 설명해야지 그 상대가 그 기대치를 어디까지 채울지 판단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말한 사람도 훌륭한 아웃풋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칭찬 말씀드려 볼게요. 칭찬. 우리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칭찬 왜 하세요? 칭찬 왜 하세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요? 아니면 그냥 내 기분이 좋으니까? 아닙니다. 칭찬은 상대가 하고 있는 행동, 말, 기타 등등 상대가 지금 무언가 잘 하고 있다면 그것을 더 계속 잘 하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요, 직장인은 세 가지가 뛰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태도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실력이 좋아야 되고요. 세 번째,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죠? 실력과 태도가 좋으면 보통 성과는 잘 나옵니다. 운도 있던데? 예. 운은 저는 태도에 넣습니다. 태도가 좋으면 운을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칭찬하면 좋을까요? 저는 늘 두 가지를 합쳐서 칭찬하시라고 권합니다. 실력도 좋고요. 성과도 잘 나오고요. 태도도 좋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두 가지씩 더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와, 이번에 그 데이터 되게 정확하던데, 근데 어떻게 그 와중에 팀원들을 그렇게 지치지 않게 잘 독려해서 꼼꼼하게 챙겼어요? 두 가지 칭찬한 거죠? 성과도 칭찬한 거고요. 혹은 실력도 칭찬한 거고요. 그리고 태도도 칭찬한 겁니다. 이번에 진짜 성과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실행력 너무 좋았어요. 실력이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디테일, 그 숫자들이 틀릴까? 그거를 혼자, 그걸 어떻게 다 챙겼어요? 와, 그 진짜 꼼꼼한 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태도죠. 늘 내가 칭찬을 할 때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칭찬을 하는 이유는 상대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더 계속 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힘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늘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잘하지, 믿지, 열심히 하지, 나도 늘 믿어.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해서 그게 참 대단하고 좋은 것 같아. 그러니 그것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칭찬의 정석입니다. 교수님, 네,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교수님의 그 언어나 말, 대화는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과 함께 네. 그리고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였었을 때 나도 희생할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 네네네. 참 의미가 크게 예. 다가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는 정확히 말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네.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듣기에 우리 팀장님은 우리 누구누구는 너무 빡빡한 것 같아. 이분은
사실은 네. 요즘 MZ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네. T인 것 같아. 공감을 예, 못 예, 해주시는 예, 것 예, 같아. 예.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런 얘기 있죠?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책을 읽히고 싶으면 네. 부모님도 TV를 끄고 책을 보래요. 그런 얘기가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요청을 할 때 나는 뭘 희생하고 나는 뭘 지원하고 그리고 상대가 불안해하는 점에서 나는 어떤 안전망을 제공하나 그걸 꼭 붙여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나 또는 영상을 찍으면 꼭 그 감독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말 실수를 하면 저희가 편집을 해드립니다. 편안해지네요. 그러면 네. 예, 그럴 때 저는 굉장히 마음 놓고 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거나 또는 협업을 할 때 나는 뭘 희생하고 나는 뭘 지원하고 네. 그리고 나는 어떤 안전함을 제공해 드리겠다. 그게 이제 조직에서 흔히 얘기하는 심리적 안전감이죠. 네.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그거는 내가 수리할게. 그 대신 최선을 다하자. 이게 심리적 안전감 그리고 안전망을 제공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그 얘기를 들은 분이 이게 너무 빡빡한데 자기는 뭐하고 도대체 나한테만 이렇게 숙제를 낼까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 안전망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나도 희생하고 지원하고 약속하는 네.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안정망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피드백이라고 네네네. 네, 단어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피드백.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나도 너를 위해서 지원해 줄게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피드백에 관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피드백은 첫 번째 사실 불편한 얘기거든요. 피드백은 종종 불편한 얘기입니다. 네. 그냥 편한 얘기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하시면 되는데요. 네. 피드백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피드백일수록 더 좀 잘 준비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준비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드백을 주실 때 뭔가 불편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사실 기반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지각을 자주 하는 직원에게 원래 그렇게 지각대장이야?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네. 그건 상대를 라벨링해서 즉 상대에게 무슨 표지를 붙여서 상대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표현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김사원 내가 보니까 9월 5일하고 9월 12일 그다음에 9월 19일 일주일에 한 번씩 지각을 하네 라고 팩트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대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잘 준비하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참 중요한 게 복장입니다. 그 상황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무슨 말 던지듯이 너무 지각이 많잖아요. 좀 안 늦으세요. 이거는 좋은 피드백이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각을 하네. 그런데 좀 지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시면서 네. 제대로 차분하게 차를 한 잔 놓고 불편한 얘기니까 오히려 상황은 편안한 상황에서 얘기를 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내가 절대 개인적인 감정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냥 같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부모님들이 종종 그 얘기 하시죠. 내가 나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네, 맞아요.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네. 뭐 그 자녀들은 그 얘기를 그렇게 안 듣죠. 예.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면이 참 우리가 좋아질 것 같아. 라고 공동의 목표로 또렷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끝으로 이게 저는 제일 강조하는 건데요. 너무 다정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요. 예, 이게 연구 결과에서 너무 다정하게 얘기하면 상대가 반성적 사고, reflexive thinking이라고 하는데요. 반성적 사고가 안 일어난답니다. 오히려 네. 헷갈리죠.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뭐 다 잘하니까 그냥 지각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괜찮다는 건가? 뭐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한 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피드백을 줄 때는 마지막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런데 네. 자꾸 이렇게 지각을 하면 우리 팀워크가 무너지니까 앞으로 정말 지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라고 또렷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다정하게 또는 상대가 불편할까 봐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피드백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명확하게 한 줄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과는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 네. 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요.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 주제가 산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한 회의를 준비를 하였는데 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네. 좀 그렇게 서로 눈치 보는 그런 분위기가 네, 있을 네, 때가 네, 있어요. 좀 네. 곤욕스럽더라고요. 예, 예. 그럴 때는 그런 흐름을 네. 어떤 그런 딱딱한 분위기를 어떻게 좀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 회의는 특히 흐름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따라서 결과가 나오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가 흐트러지거나 또는 산만해지거나 또는 산으로 갈 때 늘 특히 그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리더라면 꼭 명심하실 게 우리가 왜 모였나,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우리는 뭐를 결정해서 어떤 거를 결론으로 가져갈까를 중간중간 생각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 네. 예. 우리가 산 올라갈 때요, 막 사람들이 좀 올라가다 지치면 흩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늘 그 같이 산 올라가는 분이 또는 리드하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고 저희 가서 우리는 오늘 사진을 찍고 네. 기념사진을 찍고 저기서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고 약수도 한 잔 마시고 네. 그러고 내려갑시다. 중간중간 리마인드라고 독려를 합니다. 네. 오늘의 우리가 모인 그 목적은 올라가다 마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정상에 가서 기념사진 찍고 네. 파이팅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꾸준히 가시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의 때도 똑같아요. 네. 우리가 오늘 내릴 결론은 뭐고 결정은 뭐고, 그러니 계속 뜻을 모아서 집단지성으로 좋은 의사결정을 해봅시다 라고 중간중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분명한 목적을 한번 리마인드 좀 그렇죠. 시켜달라는 것이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회의가 다 끝날 무렵에 이 얘기는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회의 성공을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좋은 결론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낸 건지, 아니면 중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한 건지, 회의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모든 회의라고 해서 늘 심각할 필요는 없고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막 웃으면서도 회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회의의 성공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정의해 봅시다. 그대로 갑시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리더의 준비된 동료 또는 동기부여 또는 리마인드 이런 네. 것들이 회의에서도 역시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정말 말을 하는 데서 준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지금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AI 시대 때 우리 리더들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꼭 필요한 리더들의 역량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AI와 우리가 대화하면서 네. 한 가지 저도요 생긴 습관이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요. 예. 근데 AI는 끊임없이 답을 해줍니다. 네.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내가 정확히 원하는 내용을, 의도 또는 상대에게 바라는 행동 등을 정확히 정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대치죠. 나는 당신이, 나는 자네가 또는 나는 김사원이, 네. 나는 우리 아무개가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또렷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또렷해질 때 상대는 내가 그 기대치를 채울 수 있을까 못 채울까 판단하고요. 만약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물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나 학원 보내줘. 예. 네. 그럼 나 책 사줘.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성공에 도달하는 방법을 같이 찾게 되는 거죠. 네. 기대치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 이게 이 AI 시대의 리더로서 조직 안에서는 꼭 필요한 대화입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리더가 자기 기대치를 정확히 설정하려면, 또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려면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AI 시대의 리더는 이래저래 쉽지 않으실 겁니다. 힘드실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말 연습을 하시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길러지시면 AI를 도구로 해서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의사소통에 관한 기술을 네. 일단 좋은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계속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키워드가 마음에 좀 남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의 주인은 상대방의 것이다. 그리고 준비하는 말을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큰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성우 박사님과 함께 리더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기준을 세우고 다음 행동을 이끄는 팀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주는 희망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